자, 다음 발표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부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성천 선생님께서 사교육 불안감 부모부터 떨쳐내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 의식하시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체 이름 질 때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가능한 얘기냐. 그래서 저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사교육 없는 세상이 아니라 걱정 없는 세상을 붙여놨거든요. 걱정은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인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원을 7개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걸 느껴서 담임선생님이 학부모님을 호출을 했습니다. 오시라고 하셔서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 태도가 이러하고 불안감도 느끼고 정서적인 상당한 불안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담임선생님께 얘기하기를 그럼 서예학원 하나 끊을까요? 네, 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분당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분당 쪽의 강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이제 당신만 믿었다가 우리 아이 성격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그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약 한 21조 6천억 정도였는데 다행히 이제 작년에 한 20조 8천억 원 정도로 좀 떨어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되게 자랑을 하면서 칭찬을 막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의 반응은 이제 그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떨어진 거냐 아니면 정책 효과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이제 사교육비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사교육비는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일만 남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사교육비는 상당한 돈이죠.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이렇게 사교육비가 이 정도로 쏠리는 것은 일단 동네마다 부동산이 동네마다 보면은 건물 하나에 학원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규모가 현재의 한 절반 정도로 준다라고 하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실제 많은 학생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사교육 시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이번 편에도 잠깐 보셨지만 거기가 사실은 이 정규직 시장보다는 다른 비정규직 시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 한 200 그 정도로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으로 몇 년 있다가 빠져나와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의 왜곡도 갖고 온다. 또 이제 월 한 2, 30만 원 이상, 분당의 경우에 뭐 4, 50만 원 이상씩 그 사교육비가 나가게 될 텐데 그 돈을 만약 초등학교 때부터 달달이 모아놨다면 부모님들의 그 노후 대비까지도 해결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노후 대비할 돈도 다 사교육비에다가 어찌 보면 때려받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사교육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쏟아붓느냐. 자료에도 제시했습니다만 부모님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취업할 때 그 대학을 따지지 않느냐. 어차피 학벌사회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대학이 서열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서울우유 먹이다가 고학년 때는 연세우유 먹이고 좀 안 되다 싶으니까 건국우유로 바꿨다가 나중에 저지방우유로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서열화 구조가 있고 또 이제 점수 위주의 그 선발 관행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당연히 이제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사교육을 그런 어떤 심리 속에서 당연히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교육을 시키는 그 정보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것도 통계청으로 또 조사해봤더니 옆집 아줌마였습니다. 옆집 이웃집 아줌마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러니까 뭐 옆집 어느 집에는 벌써 뭐하고 있고 뭐 떼떼는데 당신네는 뭐하고 있어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애 보니까 놀이터에서 시큰 놀다가 들어와갖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보이죠. 이러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교육의 그러면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사교육 효과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종단 연구, 추적 연구를 해본다든지 뭐 패널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사교육의 효과가 정말 제한적이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우선 이제 복습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많이 뺐죠. 2개 내지 3개 이상씩 다니게 되면 집에 와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또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듣기 중심의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학생들을 너무 많이 쓰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학원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자기주도적인 어떤 학습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고요.
페이지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듣기 중심의 학습, 강의 중심의 학습은 학습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학습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방식이 강의 중심의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과도한 학업 사교육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어떤 학업 흥미나 또 때로는 학문에 대한 어떤 공포감마저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 과목에 대한 어떤 흥미도라든지 효능감이 있는 아이들인데, 과도한 사교육은 이런 어떤 흥미도라든지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어떤 신화, 이런 것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시대를 한번 읽어야 된다. 지금의 인재상황이 과연 사교육에 그렇게 찌든 아이들, 자기주도적인 어떤 학습 능력이 떨어진 이런 아이들을 선호할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대학이라든지 기업에서 그러한 인재들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미 공교육, 심지어는 이제 학벌이라고 하는 그 채용 관행들도 최근 들어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 진학에서 그 진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진로 패러다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섹터를 앞으로 이 세상을 한 4섹터라 정도로 분류를 해보면, 1섹터라는 게 정부 부분이고, 2섹터라는 게 이제 시장 부분이고, 3섹터를 이제 시민사회 영역으로 보고, 4섹터를 이제 융합 영역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같은 융합 영역인데, 1섹터 같은 경우, 이 정부 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더 이상 이제 큰 정보를 지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을 통해서 공사 영역으로 가가지고 뭐가 되겠다라는 것들은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시장의 이 영역의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어떤 성장이 너무 강하게 되어져 있는데, 대기업에서 어떤 노동 창출이 일어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안 큰 영역이 이제 3영역, 생협이라든지 이런 영역들도 일종의 3섹터라 볼 수 있고, 또 그 정부 영역에서 해주지 못하는 영역들을 민간 영역에서 함께 해결해내는 이 사회적 기업과 같은 영역들이 앞으로 4섹터인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커나갈 영역들은 2섹터의 그 중소기업 영역과 3섹터의 시민사회 영역, 그리고 사회적 기업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 왜 가려고 하느냐라는 게 1섹터, 2섹터 안에서의 그 대기업 영역이라든지 1섹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인데, 이 패러다임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게 된다면 새로운 어떤 이제 직업사회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직업사전에서 약 15,000개 정도의 직업사전이 있는데, 한 5,000개 정도를 사양사업이라고 본다면 한 10,000개의 직업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직업들은 20개국, 변호사, 의사, 판검사, 공무원, 공사, 대기업, 이 영역으로만 우리가 아이들을 밀어붙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의 변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진로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줘야 되는 거고, 독서와 체험과 토론을 통해서도 역량을 길러내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 역량을 길러내는 어떤 이러한 인재 상황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읽고 있는 부모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저희 단체만 하더라도 만들어진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23,000명의 학부모님들이 들어오셔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지역에서 학습 모임을 만들어가면서 사교육이 아닌, 주입식 교육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읽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대안들을 만들고 끊임없이 어떤 학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들을 부모님들부터 해나가고 계시고, 그것들을 위한 어떤 스크럼들을 짜고 계시는 느낌, 그리고 대안들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고통의 패러다임이 아닌 어떤 행복의 패러다임으로 또 모방하려고 하는 인재가 아니라 뭔가 창의적인 인재, 문제 해결력이 있는 인재로 길러내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손해를 주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방식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고종의 그 교육 입국 조서를 보게 되면 구한말의 그 유교 교육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즉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교육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면서 신민이라고 얘기했죠. 신민들이 이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고종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죠. 이미 그때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비극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처럼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고 있는
혁신교육이라든지 혁신학교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사교육으로부터 좀 탈피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육을 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든지 대안교육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 이런 패러다임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결국 가야 할 길이고 살아가야 할 세상이다. 어찌 보면 꼭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아도 용이 아니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그런 과도한 교육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거를 좀 떨쳐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